사실 현대전에서 전략무기의 보유 여부는요, 어떤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시작은요,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우리 환경에서 나이키 허큘리스의 역설계 및 개량이 1차 목표였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뭐냐, NHK-1 백곰 미사일이 완성이 됩니다. 버마, 지금 미얀마죠. 여기에서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국내 미사일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오공 정권이 방침을 바꿉니다. 북한의 로켓 미사일 위협에 맞설 국산 무기 체계를 긴급 개발하라는 지침을 하달합니다. 87년 10월 1일 MGM-1K 현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됩니다. 2015년 6월 우리 군은 사거리 500km 개량형을 시험 발사합니다. 이게 바로 현무2B죠.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바로 얘가 누구냐, 현무2C예요. 비로소 우리나라는 전략 탄도 미사일 보유에 다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말고 뭐가 였죠, 그게? 우리는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무3 순항미사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최초의 언급은요, 2007년 평화안보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의 윤정원 교수가요, 발표 논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이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미사일을 개발 중임을 언급합니다. 근데 사실요, 2000대 초반에 우리나라는요, 사거리 500km급의 순항미사일 독수리-1, 2010년대 이후에 사거리 1000km급인 독수리-2의 개발도 역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이 양산되면서 각각 현무3A, 현무3B로 명명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윤정원 교수의 설명은요, 2012년 4월 19일 현무2, 현무3의 발사시험 영상 공개로 사실임이 입증되었죠. 실제 현무3는요, 2008년부터 양산이 됩니다. 특히 이후 개량된 현무3C는 한국형 순항미사일의 결정판입니다. 이 현무3C가 2010년부터 이제 CJ 미사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2011년부터 북한의 비대칭 전력 견제를 위한 배치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현무3C는 사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현무3C의 개발, 실전 배치에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시설은 물론 평안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천군 자하리에 또 북한군이 기지가 있거든. 그 다음에 함경남도 원산시에 이제 스커트 노동 미사일 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있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완벽하게 사정권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 정도예요. 특히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성능 역시 미국의 유명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하고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순항미사일을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현무3 순항미사일의 개발이 이루어진 데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일단 이 MTCR, 이 NTCR 개정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는요, 명문화된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실 탄도미사일은 미사일로 보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로 분류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순항미사일은 별다른 제약이 없었어요. 따라서 사거리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기술만 충분하다면 뭐예요? 사거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죠. 또 다른 요소는 뭐냐? 정밀 공격에 대한 소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요,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한미 공군 전력에 의한 공습을 피해서 전략 작전 능력을 유지하도록 만포를 비롯한 중국 국경 지역에 많은 이 미사일 생산 비축 설비를 거기다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주요 전략 무기 체계 역시 중국 국경 가깝게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요, 개별 시설도 최대한 지하화하고요, 얘네가 북쪽에 있잖아요. 만약에 남쪽에서 공격이 날라오면 얘네 시설이 남쪽에 문이 있으면 문에 가다 말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 북쪽 면에다가 문을 만들어 버린다고, 환기구 같은 거. 그러니까 남쪽에서 쏘아도 잘 안 맞게.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약 관통 탄도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쏴도 이건 효과적인 공격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표적을 원거리에서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느리긴 하지만 정밀한 우회 공격으로 취약점을 누릴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뭐가 있어요? 걸프전이 있었잖아. 걸프전에서 미국이 수수깡 날리듯이 날리는 순항 미사일의 위력을 보고서 또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재밌어 하고 막 날렸거든. 근데 속도가 좀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 1.2 내외예요. 탄도미사일은 돌입할 때 마하 뭐 7, 8, 10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하 1.2 내외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에 적한테 포착 요격당할 확률이 높긴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공격 경로를 효과적으로 선택한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또 나오죠. 이 순항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정교한 경로 정보가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표적 위치 정보만 있으면 발사 버튼만 누르면 글로 가잖아. 근데 얘는 비행기란 말이야. 사실상 비행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요격을 피해서 저고도를 지형에 따라 비행해야 되는 순항미사일은요, 침투 경로 전반에 걸친 비행 장애물이나 요격의 위험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침투 정보가 없다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저고도에서 비행을 하거든요. 막 지형 따라서 비행을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표적에 직선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 사거리로 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100km를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속도가 느리니까 걸리겠죠. 대공 포함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딱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비행 경로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최대 사거리 내에 모든 표적을 공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순항 미사일 사용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 이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운용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우회 경로구 침투와 같은 전술적 선택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경우 순항 미사일의 실질적 사거리는, 만약에 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다. 그럼 실질적 사거리는 5에서 600km. 사거리가 1500km면 800km 이내의 표적에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야.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뭐 우리나라 그 현무 3C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서 뭐냐면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한반도 기준으로 이렇게 뭐 반원 돌려가지고 사정거리 어디까지 나오냐. 뭐 그런 거 했을 때 뭐 다 들어온다. 뭐 도쿄까지 들어온다. 뭐 다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절반은 뚝 잘라야지. 사실상. 그래서요. 현무 3는요. 현무 2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특히 현무 3 순항 미사일은요. 지대지뿐만 아니라 함대지 버전의 해성 순항 미사일도 이제 개발이 됐어요. 함대지 버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각종 전투함하고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니까 제한적이지만 전략적 공격 능력이 갖추어지죠. 지금 현재는 사거리 3000km급의 현무 3D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번 방송했었죠. 우리 샤르 군사연구소 초기에였는데 이때 북한도 뭘 발사했어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발사했다, 걔네가. 근데 모양을 보니까 우리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국 거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또 해킹했나, 얘네가? 왜 갑자기 이런 순항 미사일을 해킹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근데 여기 현무 시리즈가 이제 다 나온 거겠죠? 아닙니다. 현무2에 이어서 더욱 발전된 현무4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전략탄도미사일 현무4가 조만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작년 9월 15일이었죠.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탄도미사일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것이 말로만 떠돌던 현무4구나 라고 막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공개된 영상에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는 자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현무4가 아닌 다른 미사일, 즉 현무2의 탄두 강화형 미사일 영상이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2톤짜리였대. 이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현무4가 아니라. 실제 현무4는요, 무게 4, 5톤 이상의 탄두를 단 괴물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중량의 탄두를 단 만큼 이 모양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조합해보면 모양이 보통 미사일 앞에 이렇게 뾰족하잖아. 근데 이 미사일 앞에 이 탄두부가 가분수형으로 큰 그런 미사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가분수형은 이 공기역학적으로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행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우면 당연히 뭐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시험 발사에서 현무4 미사일은요 350km를 날아갔대요. 그래서 표적이 어디 있었냐면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있었거든요. 이 표적을 때렸는데 명중 오차가 3m 정도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당시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접근하고 있었을 때래요. 그래서 강풍이 막 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서 참석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대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의 탄도 중량은 대개가 500kg에서 1톤 수준이에요. 그런데 탄도 중량 4에서 5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상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 탄도 중량이 4, 5톤이 문제가 아니라 8에서 9톤의 탄도를 탑재해도 정상 각도, 그러니까 30에서 45도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500km는 나온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 무거운 탄도는요 대부분 중금속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고위력 탄도 미사일은요 낙하 속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정상 곡도가 아니라 고각 발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질 때 탄도 속도가 마하 10이 넘어버려요. 마하 10이 넘는 속도로 표적에 돌입을 한단 말이지. 아주 무거운 쇳덩이가, 중금속 덩어리가, 고폭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벙커 버스터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탄두에 1톤의 고폭탄을 정상적으로 탑재하고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이 미사일은 얼마나 날아갈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력 탄도 미사일은요, 한국이 주변국까지 사정권에 둘 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고위력 탄도 미사일에 대해 감추려고 했다. 그래서 그 영상도 공개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걸 발사했을 때 중국은요, 발사 당일날 서해에 정보함을 내보내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네요. 이게 현무4 네. 미사일인 거죠? 네, 네. 굉장한 미사일 같은데. 이런 미사일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요, 그동안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역량을 배가시켰어요. 굉장한 수준입니다. 세계적 수준이에요. 아울러서 2021년 5월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되면서요, 군사용 미사일하고 로켓의 사거리 제한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드디어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연료, 사거리, 탄도 중량, 그 다음에 로켓이나 미사일의 용도, 발사 플랫폼에 대한 제약, 이런 게 전혀 없이 로켓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다? ICBM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북한 얘기를 해야죠. 북한은요, 여러분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뭐 현무4가 워낙 괴물 미사이기 때문에 핵을 탑재하지 않았지만 핵무기급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치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 누가 하면 그냥 여러분들 뭐 말도 안 되라고 이렇게 내치셔야 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략 탄도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화시켜야 돼요. 플랫폼을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근데 이 플랫폼을 다양화시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해군의 SLBM 보유는 진짜 복음과도 같죠. 우리 해군은요, 이미 작년에 국산 SLBM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8번째로 이제 SLBM 보유국이 됐죠. 이걸 도산 안창호함에서 테스트했었는데, 이 안창호함은 그 3,000톤급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SLBM 발사관이 6개 있어요. 그리고 발사 방식은 뭐 콜드런치 방식인데, 여기에서 발사는 이 SLBM 사거리가 500km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기반으로 개발했냐? 현무2B를 기반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뭐라고 명명했냐? 현무4-4, 그러니까 4-4 이렇게 명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SLBM의 중요성은 지난 제가 항공모함 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지난 4월 21일 날 국방부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서해 일대에서 4월 18일 SLBM 2발을 연속 시험 발사했다. 그래서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도산 안창호함에서 20초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다니,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겟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연속 발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격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어디에? 여러 군데가. 이때도 SLBM이 400km 이상을 날아가서 표적에 명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해 9월에 SLBM 시험 성공 후에 불과 몇 개월 만 7개월 만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배치 1이 2척 운영 중이고 한 척이 추가로 진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1은 SLBM을 6발 탑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치 2가 나오거든요. 이게 배치 2가 작년부터 착공을 했는데 얘는 3,60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3,000톤급 배치 1보다는 한둘레가 더 커졌죠. 그리고 얘는 SLBM을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 2는 2026년부터 우리나라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잠수함에 대한 영상은 제가 추후에 따로 한번 편성할 예정이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요,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는요, 현재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재 잠수함에까지 적용되어서 우리의 전략적 억지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탄도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보여준 것도 역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걱정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대신 뭘 못 가졌어요? 핵탄두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략 미사일의 활용 정점은 핵탄두입니다. 당장 북한은요, 여러 종류의 핵 투발 수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ICBM도 있고 심지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몽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현재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 우산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핵무기는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무기잖아요. 또 하나, 이 핵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장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다 뭐 미국을 믿는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버튼을 눌러야 될 순간에 버튼을 눌러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엔 뭐냐, 스스로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룰을 어기면서까지 핵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대칭 능력의 극적인 확대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일본 빼고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래, 네가 나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서 네 파란 짝은 가져갈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나토에서 했던 식으로 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시킨 다음에 키를 공유한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판타지죠.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다시 배치가 되면 정치적 부담이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드냐? 우리가 예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전술핵을 배치시킨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우리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뾰족한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 시리즈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뭐 지난 긴급정부 1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뭐 정부 요소에 저보다 100만 배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현명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뭐 잘 하시겠죠.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로서 종결인가요? 네, 일단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 뭐 댓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 보병 무기도 좀 짚어주시고 보급 체계도 등등등도 좀 짚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보병 무기를 여러분한테 리뷰하기 위해서는 전 이 총기류만큼은 제가 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개인 화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협조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그렇게 뭐 시원한 답변은 해주시지 않았는데 일단 기다려보라고 해서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보급 체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보급 체계 등등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사안은요, 제가 좀 더 잘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샤를의 군사연구소 고유의 컨텐츠들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 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 밀리터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이슈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발빠르게 여러분을 해당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